어머니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세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맘대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뭐라고? 아니, 나는 너희들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반찬을 주고 싶으시면 택배로 보내던가 아니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요. 어떻게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얘가 당신 미쳤어! 지금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예의 모르는 시어머니한테 예의를 가르쳐 드리는 중이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도리를 모를까? 당신이 남편 도리를 못하는 거 보면 이게 다 시어머니 도리를 모르는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건가 봐. 안 그래? 뭐라고?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은 며느리 도발에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이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었던 건 순전히 남편의 착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사람 좋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더랍니다.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사기도 여러 번 당했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남부터 챙기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베푸는 마음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저 선비처럼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곧 쓰러질 듯 위태롭기만 한데 독자였던 남편은 도움을 구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남편을 만난 죄로 이미자 여사님은 허리 한 번 시원하게 펴기 힘들 정도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팔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호프집에서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자 여사님이 팔다리가 퉁퉁 붓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살림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량기가 다분했던 남편은 실실 사람만 만나러 다니고 집안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돌보는 일에도 소홀한 남편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미자 여사님도 자연스레 포기하게 되더랍니다. 남편과 신랑이를 버릴 시간에 차라리 피곤한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더 생산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고생고생 키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미자 여사님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아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지 엄마가 고생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들은 사고 한 번 치는 일 없이 잘 커주었고 공부도 꽤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남들이 엄지를 세우는 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들이 취업에 성공하던 날 이미자 여사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고생은 없을 거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사님은 그간 고생했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녀의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회사를 다녔고 팍팍한 집 살림에 큰 보탬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자 여사님은 아들이 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따박따박 모아서 나중에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보태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사 2년 차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사님과 남편을 앉혀놓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 두 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실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연애를 하고 있었단 거야? 어쩜 엄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정말 조금도 몰랐네. 뭐하는 아가씨길래 네가 결혼할 생각을 다 했니?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예요. 부서는 다르지만 오고 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참 좋은 여자예요. 곧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드리려고요. 결혼 선언을 하는 아들의 표정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 경제적으로 든든할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작고 앙증맞은 귀여운 외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이미자 여사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규호 오빠랑 만나고 있는 이주은이라고 해요. 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전 규호 엄마예요, 효. 규호 씨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했더니 어머니 닮아서인가 봐요. 정말 미인이세요. 네, 아유 공치사라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고마워요. 저 거짓말할 줄 몰라요. 어머니 진짜 아름다우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애교가 넘치고 성격도 무척 살가워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들의 바가지를 긁거나 볶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탄탄한 회사를 다닌다는 것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예비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슬쩍 들어보니 바깥 사돈은 연 매출이 상당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안 사돈은 미용학원 원장님이라고 하더군요. 한량 남편과 식당 다니는 이미자 여사님이 명함을 들이밀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거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라며 이미자 여사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경이 쓰였던 이미자 여사님은 괜히 아들 기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아드님을 참 반듯하고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보는데요. 요새 이런 젊은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살림에 키운다고 키웠지만 항상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규호가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무릇.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돈들이 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에 규호군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은이가 너무 예쁘고 살가워서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애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 속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 좋은 날짜를 받아서 애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아들 신혼집을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이 따로 대출을 받아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부모 된 입장에선 그 부분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자 여사님을 안심시켰습니다. 넘치게 시작하는 신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들은 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미자 여사님도 며느리가 불편해할 만한 일들은 전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저희 생일 때에도 애들 부담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일부러 명절 때 남편과 다른 곳에 여행을 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됐으니 자기들 인생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몇 년이 지났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내외에게서 이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애들은 결혼을 해도
바로 임신하지 않고 신혼을 즐기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모르는 척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갔는데도 아기 소식이 없으니까 이미자 여사님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여사님 집안은 특히 손이 귀했습니다. 4대째 독자였으니 만약 애들이 애를 갖지 않기라도 한다면 집안 핏줄이 끊기는 셈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들의 행복한 인생을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아기 하나는 낳길 바라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기다리다 못해서 은근슬쩍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주은아, 너희들 요새 별일 없지? 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요? 다른 게 아니라 이세 소식이 없길래 혹시 너희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주은아, 너희들 언제쯤 손주 안겨줄 생각이니? 저희들 아이 안 갖기로 했어요. 응. 뭐라고? 애를 안 갖다니? 아니 왜? 아무래도 애를 가지면 저희가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애는 포기하고 저희 둘에게만 집중해서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 입장에선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택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세요. 그럼 규호랑 그렇게 얘기가 다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아니어도 하나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겠어? 요새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인생 사는 거죠. 애가 좋으면 애 낳고 키우는 거고 둘이 사는 게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자 여사님은 며느리의 통보 같은 말에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가정을 꾸리고 난 뒤에도 행여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눈치도 보고 배려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며느리 말이 그렇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자 여사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고쳐먹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자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예, 규호야. 주은이는 애를 안 갖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네가 애를 갖지 않는다면 곧시 집안 핏줄이 끊기고 마는 거잖아. 아니, 그건 둘째 치고서라도 니들이 늙고 병들면 누가 널 돌보겠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자식 하나쯤은 낳는 게 좋아. 자식이 노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신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애를 키우는 수고, 시간, 비용 이런 거 전부 따지고 보면 차라리 낳지 않고 우리끼리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내가 끊기는 게 대수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우리 잘 사는 모습만 지켜봐 주세요. 니들 말도 무슨 뜻인진 알겠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도 손주 한 명쯤은 봐야 되지 않겠니? 아들놈도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미자 여사님의 실망감만 커져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남편은 애들 인생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라는 답답한 소리만 하니까 이미자 여사님만 미치고 발작 뛰겠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미자 여사님의 인생에 손주는 없을 것 같단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느닷없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회사를 그만뒀다니?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둬? 무슨 일 있었니? 아하, 그게 아니라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됐어요. 좋은 일이니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아유, 그래.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했어야지. 엄마 놀랐잖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직장인이 최고야. 암튼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 참 잘 됐다.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다른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주은아, 갑자기 전화해선 그게 무슨 소리냐. 큰일이라니 무슨 큰일이 났는데.
혹시 규호한테 무슨 일 있니? 네. 이 사람이 아주 큰 사고 쳤어요. 자신만만하게 회사에다 사표를 던지더니 지금 손가락 빨개 생겼다고요. 아유, 난 또 뭐라고. 규호가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됐다면서. 그래서 회사 그만뒀다고 하던데. 그게 좋은 일이지 왜 큰일이야? 어머니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규호 씨가 가기로 했던 회사에서 규호 씨 오지 말라고 했대요. 뭐라고? 그럼 원래 그 회사 다시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벌써 사표 수리가 됐대요. 이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고요. 다른 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다른 회사도 문을 꼭꼭 걸어 잠갔잖아요. 어머니, 규호 씨 때문에 저 혼자 꼼짝없이 매버리하게 생겼어요. 아들과 다투기라도 한 건지 며느리는 속상하다는 듯 이미자 여사님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걱정도 됐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다시 괜찮아질 거란 말로 며느리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처럼 아들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능력과 경력은 괜찮았지만 통 뽑아주는 회사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노는 날이 길어지니까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예, 네 남편한테 너무 그러지 말어라. 아내가 자꾸 그러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규호가 언제 실망시킨 적 있었니? 그건 어머님이 아들 입장만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죠.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아세요? 규호 씨만 아니었다면 저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렸는데도 일을 저지르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났잖아요.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대출금에 생활비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요. 제가 벌지 않으면 저희 집은 파산이라고요. 며느리의 도끼 서린 말에 이미자 여사님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살가웠던 며느리는 어느새 표독스러운 며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며느리에게 더 이상 말을 길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벌지 못하고 한량처럼 지내는 게 여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지 누구보다도 이미자 여사님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그저 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취업 사이트만 보고 있다는 아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며느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자 여사님이 초인종을 누르려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목소리가 대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이미자 여사님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잔소리가 싫으면 돈 벌어오면 될 거 아냐?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몇 달째인 줄 알아? 다음 달이면 반년이야. 반년. 반년 동안 백수짓만 하고 있는 남편을 어떤 마누라가 좋아하니? 누가 놀고 싶어서 놀아? 나도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다고. 그런데 사람 뽑는 데가 없는데 내가 뭘 더 어떡해?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지금까지 기다려줬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신 마누라 등골 빠지게 생겼다고. 정할 일이 없으면 노가다판에서 등짐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뒹굴뒹굴 놀고 먹는 게 편해진 거 아니냐고. 버러지처럼 말이야. 버러지?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아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며느리의 막말에 이미자 여사님의 머리칼이 쭈뼛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초인종을 급하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벌컥 열리며 눈에 핏발이 선 며느리가 절 노려보았습니다. 나다. 너희들 혹시 싸우고 있었니? 싸우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다 울려 퍼지더구나. 어머니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세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맘대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뭐라고? 아니, 나는 너희들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반찬을 주고 싶으시면 택배로 보내던가 아니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요.
어떻게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얘가 며느리의 독설의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후다닥 뛰어나와선 며느리에게 버럭 윽박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예의 모르는 시어머니한테 예의를 가르쳐 드리는 중이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도리를 모를까? 당신이 남편 도리를 못하는 거 보면 이게 다 시어머니 도리를 모르는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건가 봐. 안 그래? 뭐라고?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은 며느리 도발에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너무 놀라서 그런 아들을 온 힘을 다해 말렸습니다. 규호야,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어라. 내가 그냥 갈 테니까 너희 둘 그만 싸우라고. 이미자 여사님은 반찬을 싼 보자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후다닥 발기를 돌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애들 불화를 키우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 잘하셨어요. 어서 집에 가셔서 반성이나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 없이 찾아오면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자 여사님은 하고 싶은 말을 꿀꺽 삼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미자 여사님의 가슴은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런 며느리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둘 사이에 애도 없으니 아들도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너무 죄송하단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하는 일도 꼬였는데 아내까지 저렇게 난리 부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미자 여사님은 아들에게 차라리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한테 단단히 질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둘이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난 뒤 남편 몰래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요새 같은 세상에 이혼이 대수랍니까? 서로 맞지 않으면 갈라서면 그만입니다. 이미자 여사님처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사는 것도 미련한 짓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벼락 같은 사건이 있고 난 후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않을 것 같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손엔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말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회사가 일찍 끝났지 뭐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들렀죠. 내가 생각이 나? 너 혹시 무슨 치매 같은 거 있니?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 하나도 생각 안 나? 생각나요.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죄송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제가 규호 씨랑 크게 다투고 있을 때 오시는 바람에 제가 감정 조절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아도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사죄드리려고 온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막말 뱉었던 게 사죄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진 모르겠다만 난 네 사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 그냥 가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많이 불쾌하셨단 거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규호 씨랑도 화해하기로 했고 이제 우리 둘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화해를 했다고? 너희 둘 이혼하기로 합의 봤다면서. 그런데 다시 화해를 했다고? 네,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뭐.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앞으로 규호 씨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진짜 잘할 거예요. 이미자 여사님은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협박을 하던 애가 왜 또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래 걸리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좋은 회사에 재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인데 그 분야에선 최고로 알아주는 좋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왜 며느리가 태도를 바꾸었는지 납득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 게 며느리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더더욱 싫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님은 변함없이 아들이 며느리와 갈라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독한 모습을 보면 언제 또 돌변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직장을 사랑한단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우유부단한 아들 녀석을 단돌이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무슨 사진 같은 걸 보내왔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그게 무슨 사진인가 싶어서 자세히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불이 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주은아, 이게 뭐냐? 이거 혹시 초음파 사진 아니니? 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손주 보시겠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너 정말 애가 들어선 거야? 네, 그렇다니까요. 오늘 병원 가서 확인받았어요. 임신 4주 차래요. 기분 어떠세요? 어머니, 이제 4대 독자 집안 핏줄 끊길 일 없어졌잖아요. 세상에. 아니, 어떡하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아가, 정말 수고했다. 내가 이런 날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보다. 정말 고맙다. 아가. 고맙긴요.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 제가 예쁜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이미자 여사님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속만 썩이던 며느리가 어찌나 예쁘고 귀해 보이던지요. 저와 아들에게 했던 독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애를 가졌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다 잊고 이제 서로 의지하고 아끼면서 살면 될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이미자 여사님은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과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며느리가 입덧이 심해서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평소 며느리가 좋아하던 달백숙을 끓여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고 대문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심한 입덧 때문에 몸이 축난 며느리에게 손수 끓인 달백숙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시린 손발보다 이미자 여사님의 마음이 더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집이 아닌 앞집 현관문이 불쑥 열리더니 웬 여자가 이미자 여사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그 집 주인분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디 멀리 가시는 것 같진 않아 보이던데. 날씨도 추운데 오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잠시 기다리실래요? 아니에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런 신세를 지면 되겠습니까? 곧 오겠죠. 뭐 괜찮아요. 마침 보리차 끓이고 있던 참이었는데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네. 아유, 그럼 그래도 될까요? 이웃집의 호의에 이미자 여사님은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싹싹하니 말도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자 여사님은 이웃집 여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와 반쯤 열려있는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자 여사님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현관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자 여사님이 문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웬 낯선 남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이러다가 우리 사이 들키면 끝장이라고. 아기 낳을 때까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도대체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당신 계획이 먹히기나 하겠어? 일단 애를 낳고 봐야 뭘 해도 하지. 당신이 이렇게 조심성 없게 행동하면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냐? 이 아파트 세대수가 얼만데 그런 걸로 걸리냐? 어차피 당신 남편도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틈틈이 만나지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견뎌? 됐어. 인내심 없이 어떻게 큰일을 하니? 이혼하면서 남편 재산 갈라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정말 이러다가 우리 사이 걸리기라도 해봐. 그럼 이 뱃속의 애도 끝장이라고. 그리고 위자료는 내가 물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 그르치지 말고 어서 가, 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가라고 해? 우리 나흘 만에 얼굴 보는 거야. 자긴 나 안 보고 싶었어?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이미자 여사님은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하는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들고 있던 솥을 덩그렁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며느리가 후다닥 현관 쪽으로 뛰어왔고 이내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언제 오신 거예요? 너, 내가 들은 게 다 뭐냐? 지금 네 뱃속에 있는 애가 규호 애가 아니야. 정말 그래?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당연히 규호 씨 애죠. 내가 다 들었어, 이 못된 거사. 저 안에 있는 저놈이랑 붙어먹다 생긴 애라며? 너 대체 어쩌려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니? 너 정말 정신이 나간 거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했죠. 연락 없이 우리 집 찾아오면 알아서 하시라고요. 정말 며느리한테 한번 제대로 뒤져보실래요? 뭐야? 아니, 이게 정말... 이미자 여사님은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아들 몰래 다른 남자랑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간남의 애를 가져놓고도 온 식구를 감쪽같이 속였던 겁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채를 죄 뜯어놓을 기세로 온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이 놓친 내가 정말 미쳤나 이거. 안 놔? 너 인연 오늘 두 발로 걸어서 못 갈 줄 알아. 어디 남의 귀한 아들을 쥐고 흔들어. 이 벼락 맞아 뒤질년. 며느리와의 드자비질에 상간남도 뛰쳐나왔고 앞집 여자도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뜯어말리고서야 이미자 여사님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며느리 머리칼이 양손에 한가득 나왔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며느리와 떨어질 수 있었고 이미자 여사님은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잠시 정신을 차린 후 며느리의 임신이 좀 이상하단 생각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단 소식에 너무 기뻐서 자세히 따지진 못했지만 며느리의 임신이 아무래도 타이밍이 좀 맞지 않단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미자 여사님도 아들의 결심에 동감했습니다. 외도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가 한둘이겠습니까마는 남의 애를 가졌으면서도 그 간사를 떨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은 물론 사기죄까지 적용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맞대응을 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고 집행유예라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한 상실감을 따져보면 지나치게 적은 형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아들과 헤어지게 된 것과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꼭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상대편 혼주석의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날듯 말듯 가물거리다가 퍼뜩 정답이 생각났습니다. 혼주석 신부 측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던 인물은 바로 전 며느리의 박갓사돈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말입니다. 처음엔 착각하는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며느리는 언니나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박갓사돈이 남의 집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미자 여사님은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사진 촬영을 마치고 나온 박갓사돈에게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박갓사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사부인이 여길 어떻게... 그러게 말입니다. 몇 년 동안 뵙질 못하다가 이런 데서 다 만나게 되네요. 그런데 사돈, 어디 숨겨놓은 딸이 또 있었나 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갓사돈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모르던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자신은 사실 역할대행 알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당시 상견례 자리에 갔던 것도 알바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며느리가 가짜 부모까지 사서 저희를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분이 중소기업 대표란 말도 거짓이고 심지어는 미용학원 원장이라던 안사돈도 역할 대행을 해주는 알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미자 여사님의 맥이 탁 풀려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거짓을 말했던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그리고 자신의 부모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가짜 박갓사돈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이주은 씨 상견례장에 아버지 역할로 또 다녀왔어요. 재혼을 하시려는 것 같던데 암튼 전 직업이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난 뒤 이미자 여사님은 차라리 이렇게라도 며느리와의 인연을 정리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는 외도남에게도 자신의 배경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아들에게 긴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똥을 밟을 때도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도 잘 다니고 있고 가끔 통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은 다른 건 없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죠.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이미자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사님이 큰일을 해낸 것 같아 대단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